중세국어 설명 및 필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는 고1 국어의 거의 공통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모든 출판사들이 다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지문에 처음에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훈민정음, 우리가 어지 부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부르는 부분이죠. 첫 번째 보자마자 나오는 게 뭐냐면 생종엉쟁 훈민정음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생종엉쟁이라는 이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보게 되면 이 부분은 그냥 현대어로 그대로 읽어지면 뭐가 되냐면 세종어제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세종어제라고 읽어지죠. 세종어제라고 읽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쓰인 건 뭐냐면 생종엉쟁이죠. 자, 우리는 이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이거를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합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중국 한자, 중국 원음에 맞게끔 쓴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눈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 한자어가 그대로 눈에 보이죠. 한자어를 앞에 쓰고요. 그 다음 뒤에는 한글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한자, 뒤에 한글 이렇게 쓰고 있는 거를 우리는 그냥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긴 설명이나 더 자세한 설명이 있긴 한데 아직 고1 교과서에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있으니 이 부분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보다 더 나갔으면 그 부분을 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을 좀 더 길게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죠. 이렇게 훈민정음. 자, 훈민정음 뜻을 간혹가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내가 지금 이 하는 게 뭐예요? 훈민정음 배우는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 뜻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훈민정음은 뭐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우리는 훈민정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시면 나랏이라고 여기에 밑줄이 하나 칠 겁니다. 나랏. 이때 나랏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라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이 하나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여기 시옷. 그럼 이 시옷의 역할을 하는 게 현대로 했을 때 뭐가 돼요? 네, 아마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기 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중세 때 시옷이 현대 국어에서는 뭐였다? 의라고 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중세 국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내려올게요. 내려와서 자, 이 부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형격 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관형격 조사를 중세 국어에서는 몇 개로 표현하냐면 3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3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어떻게 다르냐면 무정명사이거나 혹은 높임의 여부와 관련했을 때 높여야 된다 라고 봤을 때는 이때는 네, 시옷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문을 하나 들어가서 살펴보면 부, 텨, 하고 시옷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첫 번째 예문에는 뭐냐면 부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부텨는 부처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무정명사. 지금 이건 높임이에요. 왜냐면 부처는 신이죠. 그래서 높여야 될 대상이니까 부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자 무정명사를 그대로 쓰는 거죠. 수, 렛, 바, 퀴 이렇게 쓰게 되면 뭐가 되냐면 수, 레, 으, 바, 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예는 아니고 부티엇은 정확한 예고요. 그 다음에 술에 박힌 경우는 그냥 선생님 편의상 쓴 거예요. 지금 이 아이캔 노트에서는 아래아 쓰기가 꽤 힘들어요. 옛날 거 쓰는 옛날 글자들 자체가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쓰려면 조금은 어려워서 그려야 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관형격 조사가 일단 무정명사일 땐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유정명사인 경우입니다. 자, 유정명사인 경우에는 이때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우리가 보통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되는데 뭐냐면 앞이 양성으로 끝나면 뭐가 되냐면 으라고 하면서 아래 아를 찍어줘야 되는데 요 찍어지는 건 좀 이따가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성인 경우예요. 유정명사 같은 유정명사인데 음성인 경우에는 을을 쓰게 돼 있어요. 을을 쓰게 돼 있어요. 자, 이때 먼저 을을 쓰는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사람이면서 을을 쓰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예문을 들어보면 도적 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로 썼기 때문에 어 계열이죠. 여라는 게. 그래서 앞에가 뭐가 되었어요? 음성인 거죠. 마이너스 음성이 왔기 때문에 음성 계열이기 때문에 이때 플러스 뭘 썼습니까? 네, 의가 된 거죠. 다시 예를 들게. 예를 들고 나서 선생님이 점을 찍을게요. 그래야 좀 편하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앞에가 양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름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름이에요. 항호라는 이름을 예를 들은다고 했을 때 항호는 오로 끝났죠. 그러니까 앞에가 뭐가 돼요? 양성이 왔기 때문에 이 경우는 플러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찍어 볼게요. 여기에는 이렇게 찍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아를 조금 찍었어요. 아시겠죠? 아래아를 찍어서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국어와 비교해보면 현대국어는 우리가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현대국어에서는 이렇게 되면 표시가 좀 쉬워지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현대국어에서는 의만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들면 형의 신발 이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도적의 칼 그 다음에 부처의 노래 모두 다 어떻습니까?
차이가 없이 그냥 다 뭐 했어요? 다들 을을 쓰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모두 그죠?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아까 위에 거하고 확연하게 지금 중세국어 차이가 나죠. 자, 이런 점에서 하나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관형격 조사 시옷으로 설명하는 게 나라 의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시옷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말싸미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싸미. 이 말싸미가 나오게 되는데, 자, 말싸미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말씀이가 됩니다. 말씀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하나 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죠? 뭐가 확실히 눈에 달라집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서 보이는 거를 만약에 이야기하라고 한다 라고 하면 아까보다 조금 더 설명 들었던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 쪽? 네, 이쪽을 가야겠네요. 조금 필기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이쪽이 좀 편한 것 같네요. 자, 이쪽으로 가서 이동해서 설명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1번은 자,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 그 글자 자음, 즉 기본자 자음의 자음 글자가 원래 몇 개라고 했습니까? 17글자입니다. 훈민정음 창제자의 글자가 17글자예요. 자음, 초성이라고 하는 자음 17자 이외의 글자가 존재한다는 점이죠. 자, 이외의 글자가 존재한다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뭐냐면 글자를 따로 세종대왕이 만드는 방법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네, 병서법과 연서법이 있는데 병서법에 해당하는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병서법에 해당하는 글자인데 병서법 중에서도 무슨 병서법이냐 라고 하냐면 네, 각자 병서죠. 각자 병서법이 쓰인 글자라고 볼 수 있죠. 각자 병서는 지금 보는 지금의 예로 들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은 쌍시옷도 되고요. 그 다음에 쌍디귿, 그 다음에 쌍지읒, 그 다음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죠. 쌍이읒, 그 다음에 쌍희읒 등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각자 병서를 통해서 글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에서 각자 병서가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2번은 모음에서 비는 모음, 즉 뭐가 존재했다라고 하면 점에 해당하는 아래 아가 있었다라는 점이 되겠죠. 아래 아가 있었다는 점인데 요거는 요거로 갈게요. 점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점 표시가 지금 딱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점 표시를 조금 표시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건 좀 양해해 주세요. 아래아가 존재했다는 점, 이건 나중에 해두도록 할게요. 아래아가 있었다는 점이 되겠죠. 현대와는 다른 거죠. 왜냐면 현대에는 아래아가 존재하지 않지만 중세 때는 아래아가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죠. 이때 아래아는 네, 바로 모음 기본자에 해당하는 거죠. 기본자 몇 개? 11개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기법에 의해서 표기법을 보게 되면 무슨 적기 방식이다? 이어 적기 방식이 쓰였다라는 거죠.
표기법에서는 이어적기 방식이 쓰여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어적기의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왜냐면 얘를 그대로 분석해 보면 원래는 말, 씀 플러스 인데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게 되면 뭐가 됩니까? 말, 스, 미로 적었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바로 주격 조사입니다. 자, 중세국어의 주격 조사는 뭐만 있었다? 이만 있었다는 점이 되는 겁니다. 중세국어의 주격 조사는 이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현대국어와 다른 점이라고 되겠죠. 현대국어와 차이점은 현대국어에서는 주격 조사가 뭐가 있습니까? 이도 있고 가도 있는데 비해서 중세국어는 주격 조사 뭐만 이만 존재했다는 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쭉쭉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쓰고 나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예요. 자, 먼저 각자 병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병서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병서법, 요거는 좀 지울게요. 병서법이라는 자체는 즉 세종대왕이 글자를 만들 때 따로 그 외 글자를 만드는 방법에가 넣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병서법에 해당하는 글자 각자 병서를 조금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면 자음 17자에 해당하는 것은 17자의 이외의 글자 만드는 법을 생각해보면 그게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병서법이 있는데, 병서법은 글자를 가로로 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서법은 글자를 세로로 더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가로로 더한다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시 두 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같은 글자 더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글자 더하기가 있겠죠. 그럼 같은 글자를 더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죠. 쌍기역, 쌍디귿 같은 경우죠. 쌍기역, 쌍디귿 같은 경우라면 다른 글자를 더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있습니까? 리을 비읍, 그 다음에 리을 기읍, 그 다음에 비읍, 시옷, 기역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같은 글자를 더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뭐라고 한다? 네, 병서, 각자 병서라고 부르고요. 얘를 그 다음에 다른 글자를 더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무슨 병서? 네, 합용 병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합용 병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서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하면 이제 글자 하는 거에서 이야기는 끝나겠는데, 우리가 연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세로로 더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로로 더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찾으면 돼요. 바로 순경음 비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순경음 비읍. 자, 이 순경음 비읍을 쓰려면 이제 그려야 돼서 네, 여러분들한테 이걸 뒤로 뺐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 순경은 비읍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글자, 자음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럼 자음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 보면, 지금 현대국어가 뭐가 똑같아요? 된소리와 똑같죠. 된소리. 네. 그 된소리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 모든 각자 병사가 된소리가 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 여러분들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여기 쌍히읗이나 그 다음에 쌍이응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각자 병서가 된소리가 됐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두 번째는 이제 모음 아래 안데 자, 이거를 이제 좀 적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아를 이렇게 아래아 표시죠. 자, 모음 아래아는 모음 기본자 11자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긴 해야 돼요. 자음 17자가 뭔지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모음 11자가 뭔지도 원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내려가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게 그려지는 게 좀 있어서 조금 쌤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 그건 좀 양해해 주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다가 그려보면 자음 17자를 하는 것, 즉 제자 원리죠. 자, 자음 17자를 만들 때는 첫 번째 1번 뭐냐면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상형의 원리인데 이때 상형의 원리는 뭐를 본떴냐라고 하냐면 네, 발음 기관을 본뜬 거죠.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자, 이 상형의 원리에 들어가는 자음의 글자가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설순치우라고 합니다. 아음에 해당하는 거는 기역이고요. 설음, 혀죠, 니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음, 미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음, 시옷이 됩니다. 그 다음에 후음은 이응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아설순치 후에 해당하는 게 그대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상향원리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가 되냐면 만약에 이상한 잡음이 들면 쌤이 집에서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가획의 네,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상형의 원리에 만들어진 이 글자에 획을 더하는데 이때 획을 더할 때는 가로로 더하든가 세로로 더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획을 더하는데 획을 더하는 원리를 말하는데 이때 원리는 가로로 하든가 혹은 세로로 더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아음 기역의 경우에는 획을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키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음에다가 획을 더했더니 뭐가 됩니까? 키역이 되죠. 자, 이렇게 획을 더해서 나오면 키역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음인 니은에다가 획을 더하면 두 개가 나오죠. 디귿도 나오고요. 한 번 더 더하면 뭐도 나요? 티귿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음 미음이죠. 미음에다가 획을 더하면 뭐도 나오고 비읍도 나오고요. 비읍은 세로로 더하는 거죠. 다시 가로로 더하면 뭐가 나와요? 피읍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치음입니다. 치음 시옷에다가
치음 시옷에다가 획을 더하면 뭐가 나와요? 지읒 나오고 그 다음에 치읓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후음에다가는 획을 더하게 되면 이게 안 그려질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그릴게요. 후음에다가 그리면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여린 히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린 히읗이라고 이야기해요. 쓰지 않고 그냥 해야 되겠네. 여린 히읗. 그 다음에 히읗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읗. 네.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네. 이때 이제 뭐 하나 해주냐면 여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해야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자, 이게 가획의 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3번 그거를 뭐냐면 이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체자. 자, 이체자는 아예 그 형태와 원리가 상형과 가획의 원리가 같지 않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상형의 원리나 가획의 원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형의 원리나 가획의 원리가 아닌 거를 우리가 보통 이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형태가 전혀 다르다, 모양이 이 모습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인데, 먼저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음, 기억의 이체자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의 이체자는 기억의 이체는 옛 이응이에요. 옛 이응. 이것도 이따 좀 쓸게요. 이응이고 옛 이응이고요. 그 다음에 네, 니은의 이체자는 기억의 이체자는 이응이고요. 니은의 좀 더 써줘야지 조금 편하겠죠? 기억의 이체자, 아이고야, 이체자. 그 다음에 니은의 이체자는 네, 리을입니다. 그 다음에 순음의 이체자는 없고요. 치음의 이체자만 있습니다. 자, 치음, 시옷인 치음의 이체자인 경우는 이제 그려야겠죠. 반치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치음. 자, 그것도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응의 이체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니은의 이체자는 리을인가 상관없는데 시옷의 이체자는 그냥 네, 요 반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자음 17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7자 이외의 글자를 만드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각자병서나 합용병서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자음 17자 말고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모음 11자가 있겠죠. 모음 11자. 그래서 이야기하면 모음 11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 11자인데 그 모음 11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1번은 네,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상형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음의 상형의 원리나 모음의 상형의 원리는 똑같은데 미안해요. 지금 애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음이나 모음이나 똑같은데 원리 자체가 약간 달라요. 자, 모음의 상형의 원리에 들어가는 거는 곧 뭐냐면 발음 기관이 아니라 삼재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성리학, 유교의 원리를 본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리학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형의 원리, 이게 모음의 기본자 또 마찬가지 상형의 원리, 삼재 혹은 성리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냐면, 네, 아래 아가 들어가고요. 아래는 좀 더 이따 쓸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은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성에 해당하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는 중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게 될 아래 아 같은 경우는 네, 양성이 되는 거예요. 점 찍히는 거 아래 아 있죠? 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러니까 양성인 아래 아는 뭐를 본떴냐라고 하냐면 하늘을 본뜬 거예요. 하늘. 그래서 얘는 하늘을 본뜬 거고요. 음성 얘는 어디를 본뜬? 땅을 본뜬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중성은 사람을 본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시 여기 이 상형의 원리에 이제 처음 들어가는, 즉 아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의와 이를 그대로 두고 아래아를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한 번 더 하는 게 우리가 초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출자. 자, 이 초출자에 들어가는 게 이제 뭐냐면 양성인 케이스가 아, 그다음에 오 이렇게 되고요. 오는 양성이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 이거는 음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나 을을 그대로 두고 점 아래아를 어디에다 찍느냐,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한 번 찍었죠. 그래서 초출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출자에서 다시 한번 찍으면 뭐가 돼요? 재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재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습니다. 이 경우는 야, 그 다음에 요, 마찬가지 양성이고, 그 다음에 여, 그 다음에 유, 이거는 음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아래아 양성 하나 찍고 먼저 할게요. 여기에 아래아를 이렇게 찍어야겠죠? 자,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도 수능에 나왔습니다. 올해 21년 수능에 나왔어요. 여기 재출자 부분,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이렇게 왜 체크를 해 줬냐면 이 부분이 현대 국어하고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이 현대 국어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쓸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죠. 현대 국어의 차이점이다라고 쓸게요. 현대 국어에서는 이중 모음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곧 그 말은 뭐냐면 중세 국어에서는 단모음에 해당되다가 현대에 들어서는, 현대에 와서는 뭐가 되냐면 이중 모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국어에서는 단모음이었다가 현대에 와서는 이중모음이 됐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거를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거는 언어는 생성소멸 변천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역사성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하나 있죠.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중모음과 단모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갖고 가시긴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 밑줄을 좀 쳐보면 현대국어에 해당하는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게 현대국어에 해당하는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써드리도록 할게요. 현대국어에 해당하는 이 이중모음은
현대국어에는 해당하는 이중모음은 뭐가 됐냐면 반모음 이 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반모음 이 계열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반모음 이 모음 계열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야, 여, 그 다음에 예, 요, 유 이게 되고요. 반모음 이에 해당하는 게 이쪽에 오고요. 이쪽으로 올려야지 보이겠네. 자, 그 다음에 반모음 오나 우의 계열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 워, 왜, 이게 반모음 오우 계열이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의에서 시작을 해서 이로 끝나는 반모음 이로 끝나는 마지막 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게 이중모음이에요. 현대국어에. 근데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도 눈에 아마 보일 거예요. 현대국어의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요 야, 여, 그 다음에 여기 요 유에 해당하는 게 중세 때는 뭐였다? 제출자, 단모음 계열에 해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음 11자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단모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11자라는 게 뭐냐면 단모음을 말하는 거예요. 단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모음을. 단모음에 해당하는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단모음에 해당하는 글자를 말하는 거죠. 자, 다시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현대국어 이중모음도 현대국어 단모음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현대국어 단모음 체계표를 조금 알아두시면 당연히 좋습니다. 현대국어 단모음 체계표를 조금만 설명 다시 해서 갖도록 할게요. 현대국어의 이제 단모음 같은 경우는 현대국어 단모음이죠. 단모음 같은 경우는 10개인데 10개가 있었어요. 10개가 있는데 뭐냐면 쓰면 편하죠. 이, 에예요. 그대로 써드릴게요. 이, 에, 그 다음에 위, 왜 있죠? 이걸 쓰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으, 어, 아. 아가 있고요. 그 다음 단모음 다시 말합니다. 이, 위, 왜, 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 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국어의 단모음하고 잠깐 그 중세국어의 모음을 비교해 보면 여기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밑줄을 쳐볼게요. 지금 보이는 대로 여기 에하고 에 부분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위, 외가 있죠.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는 이게 단모음이었는데 그럼 중세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이중 모음이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건 좀 다른 색으로 해서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 이렇게 체크됐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과 요 부분 체크 해드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써서 갈게요. 자, 요거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요 부분 요렇게. 네, 지금 이제 뭘 쓸 거냐면 이제 아마 눈치 좀 챘을 거예요. 현대국어의 반모음 2계열에 해당하는 야여 요 유는 뭐였다? 중세국어에서는 단모음에 해당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단모음이었고, 그 다음에 현대국어의 에의 위 외는 중세국어에서는 이중 모음이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그래서 자음의 제자 원리를 현대국어하고 중세국어를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이 부분을 충분하게 내가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모음에는 이 외의 글자를 만드는 게 이제 합영의 원리라서 다른 글자를 붙여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거는 합성의 원리라서 붙여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천천히 가서 말싸미에서 해당하는 모음까지 지금 해드렸고요. 그 다음 표기법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표기법에 해당하는 거, 자, 이 표기법에 해당하는 거는 이어적기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자, 중세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기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표기법 부분은 요 표기법 부분이죠. 요 부분은 이쪽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이 좀 낫겠죠? 자, 요 표기법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표기법 부분은 15세기에는 주로 이제 무슨 적기를 썼냐면 이어적기를 썼습니다. 이어적기를 썼어요. 이어적기. 혹은 이어적기를 하고 뭐라고 하냐면 연철이라고 합니다. 연철표기라고 하기도 해요. 15세기에는 이어적기나 연철표기를 썼고요. 15세기에는 썼고, 그 다음에 16세기에서 17시에는 거듭적기라고 합니다. 거듭적기라고 하고, 혹은 중철, 혼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철 혹은 혼철이라고 하기도 해요. 중철 아니면 혼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8세기에는 끊어적기 라고 이야기해서, 끊어적기라고 해서 분철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알겠죠? 분철 표기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18세기에는 분철, 이걸 다 적기는 좀 어려워서 분철이라고 하는 게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서 15세기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이 이어적기부터 분철까지, 연접까지, 그거에 대한 예를 조금 간단하게 드려보면 가을 플러스 이를 결합하는 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연철 표기대로 갔을 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 가을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철 표기대로 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가을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철 표기로 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가을이로 쓰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표기법인데,
이때 이제 15세기에는 주로 무슨 표기를 썼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네, 이어적기가 주된 표기법이었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는 수월해지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주격조사 2에 대한 거예요. 자, 이 주격조사 2에 대한 거를 조금 들어가 볼 수밖에 없어서 요 주격조사 2가 쓰이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가 되냐면 환경 부분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2가 쓰이는 뭐예요? 환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쓰이는 네. 환경이 있겠죠. 그 환경 부분을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환경 부분을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격사 2가 쓰인 환경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보면 환경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아마 이 부분을 다 쓸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때 2를 쓰는 경우는 1번 자음 뒤에는 2만 썼습니다. 자음 뒤에는 2만 썼어요. 대표적인 예를 든 게 뭐가 있냐면 아까 말한 달, 이런 달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달 2로인데 쓸 때는 어떻게 되면 이어졌게 되니까 달2로 쓸 수밖에 없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뭐가 되냐면 이런 이몸 이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 경우는 네, 부터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 부터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면 이때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보이는 게 어디냐면 부태로 보이게 되고요. 세 번째는 네, 2로 끝나게 되면 아예 쓰지 않는 제로 주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로라고 해서 아예 쓰지 않습니다. 아예 쓰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되냐면 불휘가 되면 플러스 제로인 거죠. 아예 쓰지 않아요. 이거를 지워야지 조금. 그러면 나타난 건 형상으로는 아예 보이지 않으니까 불휘 그대로 가는 겁니다. 불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네, 지금 현재까지 설명 이게 거의 50분이죠. 앞부분에 되게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베이스를 깔아와야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자, 나란 말싸미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끝나고요. 그 다음 설명 안 한 것도 있어요. 설명하는 건 좀 이따 드릴게요. 둔기계는 당연히 여러분들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가 되겠죠. 이 부분은 아이고 색깔을 좀 바꿔야겠네요. 이 부분은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겠죠.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죠.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입니다.
그냥 동국이라 먼저 볼게요. 동국입니다. 자, 둔기에 중국과라고 됩니다. 중국과. 이게 현대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제 보게 되면 에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 국어는 뭐냐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죠. 중세 때는 에를 썼는데 현대 와서는 뭐다? 와나 과를 쓴다는 거죠. 흔히 말해서 이게 뭐냐면 비교, 부사격, 조사 부분을 말하는 거야. 비교, 부사격, 조사 부분인데 중세와 다르게 이게 현대는 뭘 사용했다? 네, 와나 혹은 과를 사용한다는 점이 되겠죠. 그 점이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자와로 똑같아요. 문자와. 이게 중국과 달라. 그러니까 중국과 달라서 문장와로라는데 문자와, 문자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문자와. 와로도 공동부사격 조사라고 하기도 해요. 하는 데에서는 문장도 마찬가지 뭐가 됩니까? 네, 동국정식이죠. 서르라고 하는데 현대에서 뭐예요? 서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냐면 서르라고 했다라는 거에서 서로가 아니라 서르죠. 맞죠? 자, 그래서 서로가 아니라 서르가 됐다는 거에서 이제 하나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어가 됐으니까 의가 됐죠? 그죠? 어가 됐으니까 의가 됐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모음 조화를 지키는 거고 현대국어 와서는 서로가 됐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뭐가 됐다? 파괴된 예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좀 써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렇게. 지워버리고 갑시다. 그냥 지우고 갑시다. 이게 안 지워지네. 아, 맞다. 죄송합니다. 어르르, 이게 왜 안 지워지는데? 잠깐만요. 어르르, 어치. 요게 어르르,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들어. 자. 자, 여기다 쓰면 여기다 써드릴게요. 서른데 중세 때는 중세와 다르게 현대에 와서는 현대에서는 서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서로가 되었다는 거에서 모음 조화가 뭐다? 모음 조화 파괴했고 중세 때는 모음 조화를 지켰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마띠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 사마띠는 되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마띠는 조금 암기해 주셔야 될 단어 중에 들어가요. 사마띠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가게 되면 두 가지로 보통 가서 설명을 합니다. 사마띠는 여기 가서 쓸게요. 사마띠는 해석상으로 가면 첫 번째 1번은 통화지로 해석합니다. 통화지. 해석 자체가 아예 안 돼요, 잘. 그래서 통화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2번은 아마 여러분들 알 거예요. 팔종성법이 되는 겁니다. 팔종성법에 해당하는 것이 되죠. 팔종성법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 다음에 옛 이응이 있는 거죠. 자, 이 이응 중에서 이제 옛 이응인 요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옛 이응 중에서 바로 시옷에 들어가는 게 이 당시에는 있었다 라고 하는 게 그대로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뭐냐면 받침 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침 글자를 몇 개만 썼다?
8개만 썼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때 시옷 자체가 뭐였다? 팔종송법.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안 한 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시옷 보이시죠? 여기 시옷 되어 있는데 어디하고 비교가 당연히 됩니까? 여러분들 눈에 어디하고 비교돼요? 네, 나라세 시옷과 여기 시옷 자체가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게 아마 눈에 들어올 거예요. 네, 그 다음 다시 갈게요. 서로 사마띠 통하지 아니할세 아니하여 이런 전차로는 까닭으로예요. 그 다음에 어린이라고 나왔죠. 자, 이거는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게요. 어린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어이 의미 변화가 일어난 단어입니다. 의미 변화. 어린이 뭐로 됐다라고 하냐면 어리석다 라는 거예요. 현대국어에서 이때 어리는 어리석다의 의미인데 어리석다의 의미였는데 이게 어디에 와서는 현대에 와서는 뭐가 됩니까? 나이가 어린이라는 뜻으로 바뀌었다는 거에서 우리는 의미 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정확하게는 의미 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저라고 하는데 이때 니르고저에서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죠. 자, 이 니르고저 그래서 이르고저라고 합니다. 말하고자라고 하는데 이때 니르고저는 현대로 보면 이르고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무슨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네, 두음 법칙이 뭐 하지 않았다? 쓰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음 법칙이 뭐냐면 초성의 니은이나 리을을 꺼리는 현상입니다. 초성의 한자에서 일어나는데 초성의 니은과 리을을 꺼리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현대국어로 가면 현대국어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는 로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노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을이 오는 걸 꺼리는 게 한자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건 두음 법칙이 현대국어에 일어났다는 건데 중세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니르고저라고 하는 게 현대에 와서는 뭐니까 이르고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이르고저 하거나 이르고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니은과 이응의 차이가 확연하게 눈에 보이죠. 자,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니르고저 홀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는 바 이때 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까 주격조사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 체크를 해드릴게요. 요 부분은 홀배는 요 배는 이렇게 돼 있죠. 바 플러스 2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바 플러스 2가 결합돼 있어요. 이 부분은 바 플러스 2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가면 바 플러스 2가 결합해 있어요. 그래서 바 플러스 2가 결합돼서 여러분들 눈에는 뭐로 보이는가? 배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다? 네, 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바가라고 해서 이때 바로 주격조사의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주격조사가 보이는 거예요. 홀빼 있어도 마침내 제 뿌들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자, 이때 이제 뭐가 들어왔으니까 뿌들이라고 하는 이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 자 쌤, 너희들이 되게 시끄럽게 떠들어요. 좀 시끄럽도 어쩔 수 없어요. 요거 보이시죠? 자,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두 자음 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두자음군이 당시엔 쓰였고 현대에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두자음군이란 자체가 현대에 와서는 이제 뭐로냐면 현대에서는 된소리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대국어 와서는 무슨 소리로? 된소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현대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라는 거를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두자음군이고 현대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현대국어에서는 나중에 된소리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 된소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뿌들 이어적기 되어 있어요. 뿌들은 뜻을이거든요. 싫어, 펴디. 펴디라는 거 하나 더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펴디라고 하는 거는 곧 뭐가 아이고 이건 지울게요. 내가 지우는 걸 까먹어서 그렇구나. 자, 펴디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올게요. 펴디라고 하는 거는 펴지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외음화가 당시에는 일어나죠. 음운 변화 현상은 거의 다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모음 조화만 철저하게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거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자, 못할 노미이라고 있는데 이때 노미라는 부분 체크가 들어갈게요. 노미를 이제 왜 체크했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노미는 놈을 말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노미는 이리로 갈게요. 놈을 말하는데 이어적기 방식과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의미가 변화된 거죠.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남자와 여자를 모두 칭했는데 언제 와서 현대에 와서는 남자만 칭하는 거죠. 그것도 비하적인 거죠. 네. 자, 이렇게 칭하게 됐기 때문에 의미의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축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위로 올릴게요. 그래야지 조금 보기가 편하지 않겠냐 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지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이라라고 나왔는데 이 한은 이제 비교를 조금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하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 하고 이따가 또 비교를 할 게 있는데 체크를 할게요. 여기에 하 이렇게 쓰인 거하고요. 이렇게 쓰인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위하여 할 때 요렇게 하를 쓰고 있는 거. 요 부분 있죠? 보이시죠? 자, 하하고 하 부분을 조금 비교해서 보셔야 될
같아요.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해 드리자고 하면 요 하 같은 경우는 현대에 와서 이제 그대로 뭡니까? 놈이 이제 뭔데 달라요. 현대 와서 이때 하는 많다로 해석을 합니다. 많다로 해석이 돼요. 하가. 근데 그에 비해서 요 하 같은 경우는 비교 좀 이쪽으로 와야지 비교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쓰는 하다가 되는 겁니다. 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아를 쓰느냐 그냥 아를 쓰느냐에 따라서 아의 글자가 같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놈이 많으니라 내 일을 위하여. 이때 윙이 들어갔죠. 한자 들어갔죠. 동국정 의시에요. 어여삐. 이때 어여삐도 뭐가 되냐면 아의 의미가 변한 겁니다. 아의 의미가 변했어요. 어여삐는 지금 현대로 가면 뭐냐면 어여쁘다, 예쁘다인데 이 당시에는 뭐였냐면 가엾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변화에서 의미 이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미 이동인 거죠. 네. 그래서 중세에는 가엾다였다가 현대에 와서는 예쁘다가 되는 거니까 아예 의미가 변한 걸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이렇게 보야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안 겹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야지 좀 편하겠죠? 네. 여기요 새로 28자가 아까 이야기했던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맹가노니라고 했는데, 자, 요 맹가노니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요 맹가노니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은 조금 주의 깊게 이 부분은 보셔야 돼요. 이유는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조금 마지막 긴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맹가노니 부분은 이쪽으로 가서 분석을 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나마 조금 덜 쓴 부분이죠. 자, 이게 이제 형태소 분석을 우리가 조금 해보면 형태소 분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갈이 되는데, 이제 플러스 이게 이제 아래아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쌤이 못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맹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맹갈. 근데 원래 아래아를 찍어야 돼요. 그지? 거기에 플러스 5 플러스 니. 그냥 조금 간편하게 쓸게요. 맹갈오니라고 해서 이때 5라는 게 뭐냐면 1인칭 주어 선어말 어미가 돼요. 1인칭 주어 선어말 어미가 이 당시엔 있었습니다. 현대국어에는 1인칭 주어 선어말 어미가 없어요. 근데 중세국어에는 1인칭 선어말 어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가 1인칭이었는데 내 일을 위해서 라고 했죠. 보세요. 여기 체크해 드릴게요. 주어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여기 여기 부분 내라는 자체가 주어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거든요. 이 내가 주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다는 이 1인칭 주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 쓰이는 게 뭐냐면 노라고 하는 오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오라고 하는 요 부분에 뭐가 있어요? 1인칭 주어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 부분에서 1인칭 주어 선어말 어미 뭐가
오가 쓰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람마다 하여 라고 해서 이렇게 있죠. 하여금, 이거 이중사동이라는데 거의 설명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수비, 자, 수비에서 드디어 뭐가 보입니까? 네, 순경음 비읍이 보이기 시작했죠. 여기에서 순경음 비읍인 연서법이 되겠죠. 수비. 나중에 이 순경음 비읍 자체는 뭘로 바뀌었냐라고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어서 설명 간단하게 할게요. 수비에서 순경음 비읍은 뭐로 변했냐면, 네, 오나 우, 즉 비읍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거든요. 비읍 불규칙 활용하는 데서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로 바뀌었냐면 오나 우 혹은 와, 워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가 보면, 그러면 돕다 같은 경우를 돕다가 활용해서 뭐가 됩니까? 도와가 됐죠. 이 경우는 비읍 불규칙 활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익혀, 날로 뿜에 똑같죠. 씀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요거에서 보게 되면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요 부분도 이제 설명이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끝나게 가요. 자, 요 부분을 하게 되면 뿜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날로 뿜에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잘 써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안 써져요. 뿜에는 당시의 중세 때는, 중세에는 뭐가 쓰냐면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옴이나 네, 음이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먹다라는 거를 우리가 먹다라는 걸 봤을 때 활용하면 먹음이 되죠. 이 비슷한 거예요. 예를 그냥 들어드린 거예요. 먹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먹음도 되지만 또 우리는 뭐도 만들 수 있어요? 먹기라고 해도 명사형 의미가 돼요. 먹기라고 해도 되는데, 중세 때는, 중세에는 뭐만 됐다? 중세에는 먹음만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옴이나 옴만 되는 중세에는 얘만 되었고 얘 때는 안 되었다. 먹기란 자체는 안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편안케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 어두자음근 그대로 쓰였죠. 여기에 어두자음근 쓰인 거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적기? 이어적기도 그대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는 게 좀 긴 시간이죠. 자, 이 부분이 훈민정음 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